세계를 홀린 K무비 주역들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을 맞춰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말이 너무 많아요. 오대수도 있고 이우진도 있어 영화 한 편이 되는데요. 우리는 오대수만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세 사람이 거의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는 기분으로 오대수가 됐던 시간이었죠. 그럼 오늘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이 영화는 뭐뭐뭐다. 이 영화는 회화다. 마치 그 고전 회화의 어떤 그림의 그 장면을 빌려다가 그대로 미장센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그 김민희 씨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벌써 말이 많아졌네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는 보름달이다. 실제로 영화 속에 보름달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밤의 세계를 밝히는 환한 보름달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바다다. 네? 바다. 바다. 씨. 헤어질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세계를 홀린 K무비 주역들 특집의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요, 죽으시다 요다. 난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아가씨를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달랐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박찬욱 감독 필모그래피 전체에서 가장 젊은 영화라고 말한다면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 필모그래피 전체에서 가장 밝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정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도 직선주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살아있는 영화라고 처음 봤을 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아가씨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건 우리는 이미 어떤 그 완성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마초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영화 세계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어떤 고해성사를 토로하고 있는 영화가 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세계의 확장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의 어떤 키워드를 하나씩 또 이제 꼽아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꼽은 이 영화의 키워드는 두 아가씨입니다. 사실 그 복수 3부작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박찬욱 감독님은 그 이전에 내가 너무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스키야, 내가 걱정돼? 난 네가 날 속여먹은 줄 알지. 속은 건 너야.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에 와서는 두 아가씨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남자들을 속여버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10分間私をあなたのものにできるなら何をくださいますかあなたが望むものなら何なりと、この世に存在するものなら何なりと。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이 박찬욱 감독이 이전에 갖고 있던 마음의 어떤 앙금 이런 것들을 좀 푸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それちょっと取ってもらえませんか? 관객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아가씨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박찬욱 감독은 이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상류층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아씨 혹은 아가씨라고 부르게 되는데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お嬢様 이쁘면 이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남성 사회에서 이게 현대사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자괴감이 들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이 이 아가씨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살려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많은 영화들에서 성애를 그릴 때 그 성애의 여성은 대상이 되어가고 남자들은 성애의 주체로 즐거움을 채우거나 빗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 즐거움, 성이 주는 즐거움에서 남자는 소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さあ、勇敢な騎士よ。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자들을 보게 되면 점잔을 빼고 있잖아요. 연미복을 입고 있고 나비 넥타이를 맺고 있고 컴컴한 데 이렇게 서재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鞭を手にした公爵夫人の手が12枚。 그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음험한 욕망들이 있고 그 욕망은 대부분 다 미끄러지거나 빗나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 말이야. 이 영화에서 즐거움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여자들은 성애를 만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하면 밤에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딱 하나만 가르쳐주고
고재우자. 정말 쓸모 있는 건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굉장히 과감하고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여성이 집을 떠나게 될 때 마치 자객처럼 한 발 가서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또 짐을 놓고 문을 열고 나가는 이런 동작 자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쾌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정석영 작가입니다. 네. 이 정석영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남자들 캐릭터가 조금은 바뀌어요. 정석영 작가가 참여한 시나리오부터는 남자들의 어떤 위선과 허세라는 것이 전면에 드러나거든요. 怖くてき秀でた 오죽 시사태 고생하이마스 몸들 바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 막 더듬으면서 살짝 얼굴까지 붉혀줘야 그 가짜는 귀족년들이 월감을 가지고 너한테 마음을 준다 이거야.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남성 캐릭터는 허세와 거짓말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그런 인물들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10分間彼女をそなたのものにできるのならわしに何をくださるか。あなたが望むものなら何なりと. 박찬욱 감독이 정석영 작가를 통해서 이제 캐릭터 변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작품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최근작 헤어질 결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자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그 대사가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마침내. 네, 그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가씨에도 나오더라고요. 일본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숙소에 머무르다가 여기서 일주일. 마침내. 나오는 그 순간을 보면서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 하더라고요. 데서 잘 찾아내시네요. 저는 이 영화를 2번이나 봤는데 결국 남아있게 되는 대사는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 늙은이의 쪼쪼한 도락이었는데 이젠 다 끝나버렸으니 어떡하나. 거기서 하정우 씨가 이야기하는 그 남자의 성기가 사실 이제 남성성을 어떤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영화가. 근데 그 짚어주신 게 정확한 부분인 게 박찬욱 감독이 원작이 있다고 해서 원작대로 가는 영화가 없습니다. 세라 워터스의 소설을 보면 소설이 진짜 촘촘하거든요. 과감하게도 그렇게 반전으로 승부하는 소설을 원작 소설로 갖고 와서 각색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쇄적인 반전 중에 사실상 첫 번째 반전만 이 영화가 썼어요. 원작에 했던 것을 바꾼 것 중에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손가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뱀의 머리로 되어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게 그 집에서 한 마지막 행동이거든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숙기. 그 뱀의 머리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강제되었던 그런 규제와 감금과 모든 그런 억압과 한계를 쾌하게 날려버리고 두 사람은 탈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작과 다른 설정으로 뱀의 머리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마지막 대사하고도 사실은 이어진 부분이 있죠.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류성희입니다. 미술 감독. 네, 일반 영화 관객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스태프들 알아야 사실 촬영 감독 정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인데, 근데 영화인들한테는 류성희 감독은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이고요. 살인의 추억, 괴물, 암살, 아가씨 같은 작품 등등까지 그분의 필모그래피 쭉 보면 그 자체로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의 역사입니다. 류성희 미술 감독은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이제 경쟁 부분에 갔을 때 한 번도 이제 칸에 직접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벌칸상을 수상했을 때가 좀 기억에 남는데 국내 어떤 매체에서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쓰셨어요, 본인은? 본인이 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빌드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남들은 안 쓴, 나 썼다. 그 당시 프랑스에 있던 이제 특파원 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뒤늦게 이제 보도하기도 했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이 공간이나 이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간이나 미술의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협업해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공간이 주는 우리한테 시각적인 탄복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그 공간 중에 인상적인 것은 서재 풍경들 같은 건데 네. 혹은 그 저택 풍경이잖아요, 히데코의. 근데 이 저택은 사실상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코우즈키 같은 인물의 마음인 거죠. どうしてそのように妻を捨ててまで
니혼진 이나로 또 나사룬 데스까? 朝鮮はアメリカか日本は美しいからでしょ 사실은 그 서재 장면이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위선적인 장면으로서 그렇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인류의 어떤 지혜를 담은 책들이 있는데 그 서재에서 읽고 있는 책은 결국은 음란한 소설 같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最後のページには大層精巧な木案の挿絵がございましたかご覧のように残念ですね。 이 남자들의 세계 어떤 허세, 하지만 읽혀지는 책은 결국 그들이 욕망하는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아주 항공한간 내에서 아주 멋지게 그 매치시켜서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요. 金蘭が尋ねた。お嬢様が深く息をついて唾を飲むのか。 그 장면에서 저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민희 씨가 책을 읽을 때 장갑을 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액션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이 장갑을 끼고 그 음험한 남자들의 세계에 직접적인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성들의 어떤 독립된 세계를 보여주는 듯해서 사실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기도 했습니다.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 비슷한 장면이 이 영화에 많습니다. 알만해?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김태리 씨가 극 중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자기의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대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 때 손을 털어내는 것 같은 동작 같은 거, 진저리 친다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장갑을 끼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한 줄의 그 인상을 이야기했을 때 마치 회화 작품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장면들이 그 유명한 어떤 회화 작품들의 씬들을 차용해서 영화적으로 풀어냈다라는 느낌 같은 걸 받아요. 난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침대에 누워있는 김민희 씨의 어떤 모습 같은 걸 보면 마치 만해 올림피아를 그 보는 듯한 똑같은 구도로 이루어진 어떤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떤 전시장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의 구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떤 미술품을 관람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대한 어떤 그 작품이자 미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뽑은 한방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마지막 장면 고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이 영화는 보름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이제 마침내 벗어나서 두 사람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갖고 있을 때 바깥을 보여주는데 진짜 구름 하나 없는 그런 달이 정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보름달을 이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녀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부르면 가서 언제든지 도와줘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의 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미닫이 문이 있게 되고, 근데 두 방을 가로지르는 그 미닫이 문에 보름달이 그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그림 속의 보름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두 사람은 문을 열어젖히고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보름달 밑에서 두 사람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보름달이 휘영청 떴을 때, 이 영화는 결국 저거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았기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뭐 앞서 나왔던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 두 아가씨가 이제 문을 열어젖히고 이제 그 이 집을 이제 빠져나가는 그 장면에서의 어떤 카메라 앵글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정면에서 그 장면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뒤에서 그 이 집을 뛰쳐나가는 두 여자의 모습을 등 뒤쪽에서 찍는단 말이죠. 그 카메라의 시선은 마치 이 두 여자를 결국은 놓쳐버린 남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서 드디어 탈출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성들의 모습을 남겨진 자가 마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서 이 장면이 찍혀져 있어서 그 장면이 영화를 본 뒤에 계속해서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장면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김태훈 씨가 영화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얘기 안 하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도 이제 두 번째 장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두 번째 장면은요. 히데코가 수키에게 자기의 신발을 자랑하는 신발 플렉스 장면인데요. 갈 데가 없잖아, 난. 그런데 새 신을 신으면 노상 다니던 길도 처음 가는 것 같거든. 그 새 신발을 신으면 늘 가던 길도 새롭게 느껴진다.
라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장면이긴 하나 그게 뭔가 그 박찬욱 감독 전체 필모그래피를 압축하는 것 같은 매번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어떤 주제의식은 꽉 잡고 변주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대사에 담겨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신발 플렉스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서양 속담인가요?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새 신발이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은유하고 상징하는 장면이다.